어머니, 당장 나가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안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추석 명절, 온 가족이 모인 그날, 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니? 진명이도 안 넘기실 거면서 저희한테 의지하시려고요? 그럼 나가세요. 지금 당장요.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사돈 내외는 고개를 돌렸어요. 이른들 노인은 그렇게 추석날 아들 집 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새벽 5시 박순자의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보다 1시간이나 빨랐죠. 잠은 이미 며칠 전부터 깊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추석, 그것도 며느리가 말한 양가 명절이었으니까요. 사흘 전 걸려온 전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엔 어떤 따뜻함도 없었어요. 마치 회사 업무를 통보하듯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저희 집에서 양가 부모님 모시고 함께 지내려고요. 오세요. 함께라는 말이 이렇게 낯설 수 있다는 걸 순자는 그때 몰랐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어요. 제일 안쪽에 걸린 옥색 한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환갑 때 사준 마지막 선물이었죠. 고인이 된 지 3년 그 옷은 여전히 새 것처럼 빳빳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순자의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72의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정성껏 빚어둔 송편 2접시가 냉장고에 있었어요. 깨소금 넣은 것, 팥소 넣은 것. 손주들이 좋아하던 맛이었죠. 비닐 용기에 하나씩 담으면서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니까요. 이런 건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송편 2봉지, 과일 3봉지, 그리고 손주들 용돈 봉투 3개. 10만 원씩 넣은 하얀 봉투였습니다. 연금에서 아껴 모은 돈이었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가을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아들네 집까지는 버스로 1시간 반. 순자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집을 나섰어요.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버스 안 창밖으로 펼쳐진 가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양가 명절이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사돈과 마주 앉는다는 게 왠지 불편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려웠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늘 어색했습니다. 결혼 10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편하게 마주 앉아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죠. 명절 때마다 순자는 조심스러웠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혹시 며느리 기분을 상하게 하진 않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순자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천천히 내렸어요. 아들네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 넓은 정원. 남편이 살아계실 때 물려준 땅을 팔아 아들이 장만한 집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서 있었죠. 환한 미소였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거실엔 이미 사돈 내외가 앉아 있었어요. 낯선 얼굴들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한 인사가 오갔죠. 그 순간 순자는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결코 편하지 않을 거라는 걸. 거실 소파엔 사돈 내외가 여유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옆에 둔 사돈댁의 시선이 순자를 훑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그 눈빛엔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죠. 며느리가 차를 내왔습니다. 사돈 내외 앞엔 고급 찻잔이
순자 앞엔 평범한 머그컵이 놓였어요. 작은 차이였지만 순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아드님이 정말 효자시라면서요. 사돈댁이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파트까지 마련해 드리시고.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저희 신랑이 부모님께 정말 잘하죠. 그죠, 어머니. 순자를 향한 질문이었지만 대답을 기다리는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죠. 아들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사돈 어르신들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사돈에게만 인사했어요. 순자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소파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시선은 한 번도 이쪽을 향하지 않았죠. 식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순자도 따라 일어났어요.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거절이었습니다. 정중했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순자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은 무릎 위에 얌전히 모았습니다. 할 일이 없었죠. 거실에선 사돈과 아들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사업 이야기, 골프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순자가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었어요. 사돈댁은 가끔 며느리를 불러 말을 걸었지만 순자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흘렀을까요?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화려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갈비찜, 잡채, 각종 전유어, 색색의 나물. 순자가 정성껏 빚은 송편은 구석진 접시에 초라하게 놓여 있었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석엔 사돈 어른이, 그 옆엔 사돈댁이 앉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마주보고 순자는 식탁 끝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명절 식사인데도 주인공은 순자가 아니었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사돈이 갈비를 집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사위가 참 잘하네. 장모님도 편하시겠어. 며느리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원래 편하게 사세요. 아빠가 사업 잘하셔서요. 그 말에 사돈댁이 거들었죠. 역시 딸은 친정 어머니 복을 타고나야 해. 안 그래요, 사돈댁? 순자를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조엔 동등함이 없었어요. 마치 시험하듯, 비교하듯 어떤 대답이 나올지 지켜보는 눈빛이었죠. 순자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렇죠. 딸들은 다 그런가 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질만 계속했죠. 식사 내내 순자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물어볼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가끔 손주들이 송편을 집어먹었지만 맛있다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사돈댁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참 넓고 좋네요, 이 집. 전세인가요? 아니면 자가예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자가예요. 저희가 장만한 거죠.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평생 모은 땅을 팔아 마련한 거였어요. 아들 명의로 해줬지만 그 뿌리는 순자와 남편의 것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이 자리에 자신이 왜 있는지, 무엇을 위해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왔는지 알 수 없었죠.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돈 내외는 편안하게 소파에 앉았고 며느리가 커피를 내왔어요. 순자는 여전히 구석 자리였죠. 아들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절 특선 프로그램이었어요.
웃음소리가 거실에 퍼졌지만 순자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잠깐 안방에서 얘기 좀 할까요? 순자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천천히 일어나 며느리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도 함께 들어왔죠. 문이 닫혔습니다. 며느리가 침대 끝에 앉으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모신 거예요. 순자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창가에 기대어 시선을 피했죠.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이제 힘드시잖아요.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요. 순자는 숨을 참았어요. 다음 말이 무엇일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그 집 말이에요. 이제 명의를 저희 신랑 앞으로 넘기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럼 나중에 상속 문제도 복잡하지 않고 세금도 절약되잖아요.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명이 남편과 평생 살아온 그 집, 30년 넘게 지켜온 보금자리, 그걸 넘기라는 말이었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그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며느리가 웃었어요. 차갑게. 그러니까요, 어머니. 명의만 넘기는 거예요. 어머니는 계속 거기 사시면 되죠. 그냥 서류상으로만요.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어차피 나중엔 다 내 거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낫죠.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애원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그저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뿐이었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사돈댁이 들어왔어요. 아, 무슨 얘기 중이세요? 저도 같이 들어도 될까요?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머니, 시어머님께 진명에 이전하시라고 권유 중이에요. 사돈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노인 혼자 재산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 사람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죠.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해뒀어요, 어머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간단해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찍으라니. 지금 당장. 잠깐 나 좀 생각해 볼 시간을.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생각하실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아드님 드릴 거 아니에요. 지금 하시면 세금도 안 나오는데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엄마, 이러지 마세요. 우리 다 어머니 좋자고 하는 얘긴데.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아직 못해. 그 집은 내 아버지랑 내가. 며느리가 말을 끊었어요. 시아버님은 이미 안 계세요, 어머니. 지금은 어머니 혼자시잖아요. 혼자서 뭐 하시게요, 그 큰 집을. 순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 그 빈자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진 적이 없었죠. 안 돼. 나 못해.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한테 의지하시면서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그 말에 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의지. 자신이 의지하고 있다는 말.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일어섰어요. 그럼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어머니. 저희도 더 이상 모실 수가 없네요. 뭐라고요? 며느리가 안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가세요.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나가라는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추석날 명절 한가운데서 쫓겨나는 시어머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외면이었어요. 순자를 보지 않았죠. 사돈댁은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증인이 되기 싫었던 거죠. 순자는 비틀거리며 안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신발을 신었습니다. 뒤에서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텔레비전 소리에 묻혀 아무도 할머니가 나가는 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 떨리는 입술. 72 노인의 초라한 모습이었죠.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뺨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순자의 세상은 어두웠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까지는 1시간 반. 하지만 지금 당장 그 먼 길을 갈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렸죠.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걷는 사람들, 손을 잡고 가는 부부들, 순자만 혼자였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송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맛있다고 하지 않았던 그 송편, 손주들 용돈 봉투도 그대로였죠. 주지 못했습니다. 줄 기회조차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할 사람을 찾았어요. 연락처를 하나씩 내려봤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끊겼죠. 남은 건 아들뿐이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외면했어요. 며느리는 쫓아냈죠. 다시 전화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추석 연휴 첫날 저녁이었어요.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시간. 순자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찜질방에 가기로 했어요. 다른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근처 찜질방까지 걸어갔죠. 20분쯤 걸렸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걷는 게 힘들었어요. 찜질방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입장료를 냈어요. 10,000원. 연금으로 아껴 모은 돈에서 하나씩 빠져나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죠. 늙은 몸, 처진 어깨, 주름진 얼굴. 이게 나라는 게 슬펐습니다. 찜질방 안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부모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순자는 구석 자리를 찾아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나가세요. 나가세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며느리였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면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좋은데 알아볼게요. 요양원. 그 단어가 순자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자신은 버려질 존재라는 걸 확인한 거죠. 쓸모없어진 노인. 짐. 부담.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찜질방 안은 조금씩 조용해졌어요.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은 건 잠자리가 필요한 사람들 뿐이었죠. 순자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순자는 눈을 떴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몸을 뒤척일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들의 외면이, 그 모든 게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일어나 앉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 생활의 소음들이 섞여 있었죠. 순자는 가방을 끌어당겼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송편 용기, 과일 봉지, 손주들 용돈 봉투, 그리고 그 밑에 낡은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건네준 거였죠. 여보,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보관해요. 나중에 필요할 거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죠.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까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이 나왔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토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던 땅. 아니, 이제는 순자 이름으로 바뀐 땅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시골 마을. 남편이 젊었을 때 산 땅이었죠. 500평쯤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땅이 아직 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아들 집 살 때 판 땅은 다른 거였습니다. 이 땅은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것도 이제 순자 명의로. 등기부등본 날짜를 봤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도 이걸 준비하신 거죠. 순자를 위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배려. 아내가 혼자 남았을 때를 대비한 것.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순자에게 닿았어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소유자 박순자.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이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아들 것도 며느리 것도 아닌 오롯이 순자만의 것.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이 지금 얼마나 될까? 10년 전만 해도 시골 땅이라 별 가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죠. 개발이 많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일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정말 자기 명의인지, 얼마나 되는지. 순자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가방 제일 안쪽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죠. 소중한 것처럼. 처음으로 마음에 작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희망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어요. 하지만 분명 뭔가 달라졌습니다. 완전한 절망은 아니었죠. 다시 누웠어요. 이번엔 조금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고 있는 얼굴. 걱정 마요, 여보. 당신을 지켜줄 거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가슴은 조금 따뜻해졌어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에게도 뭔가 남아있다는 걸. 내일 아침이 되면 등기소에 갈 거예요. 그리고 확인할 겁니다. 이 땅이 정말 자기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지.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악몽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이 나타났죠. 손을 잡아주는 꿈이었어요. 그래, 아직 나한테 내 것이 있어. 순자는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떠올랐죠. 작지만 확실한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찜질방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7시에 눈을 떴어요. 생각보다 잘 잤습니다. 몸을 일으켰죠. 오늘 해야 할 일이 분명했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어제와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여전히 주름지고 늙었지만 눈빛만은 달랐죠. 흐릿하지 않았어요.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추석 연휴 이틀째.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을 시간이었죠. 등기소까지는 지하철로 새 정거장이었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꼭 껴안고 지하철에 올랐어요. 서류 봉투가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계속 신경 쓰였죠. 등기소에 도착했습니다. 연휴인데도 당직 근무가 있었어요. 젊은 직원이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저 여기 이 서류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순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쥐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이게 아니면 어떡하나. 만약 명의가 바뀌지 않았다면. 잠시 후 직원이 불렀습니다. 할머니, 여기 확인하세요. 순자는 다가갔어요.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거기 분명히 적혀 있었죠. 소유자 박순자, 지목전, 면적 500평. 정말 제 거예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2년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네요. 할머니 명예 맞으세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남편이 정말 자신을 위해 남겨놓은 거였죠. 혼자 남았을 때를 대비해서 최신 등기부등본 뽑아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따뜻한 종이가 순자의 손에 쥐어졌어요. 공식 문서였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죠. 등기소를 나왔습니다. 순자는 벤치에 앉아 서류를 다시 펼쳐봤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자기 이름, 자기 땅. 그 다음은 부동산에 가야 했습니다. 이 땅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 했어요. 근처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중년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자는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어요. 이 땅이요.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남자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했어요.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죠. 아, 여기요. 요즘 이 지역이 개발 호재가 있어서 많이 올랐어요.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하네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500평이면 계산이 안 됐어요. 너무 큰 숫자였습니다. 남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대충 25억 정도 되겠네요. 위치가 정말 좋아요. 역세권이고 학군도 좋고. 팔 생각 있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요. 그냥 알아보려고요. 그래도 됩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순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부동산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5억. 상상도 못한 돈이었죠.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펼쳤어요. 여전히 제 땅이었어요. 박순자 소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문자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요양원 알아보겠다는 문자. 순자는 그걸 지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장했죠.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버려질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의지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걸.
25억이라는 돈은 상상도 못한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자기 집, 30년 넘게 산 보금자리. 거기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해야 했어요. 이 땅을 어떻게 쓸지도.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어요. 어제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순자의 눈엔 달리 보였습니다. 더 선명하고 더 또렷했죠. 1시간 반을 달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2층 집,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 남편과 함께 가꾼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처럼 쓸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이곳이 자기 자리라는 걸 다시 확인했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식탁 위에 펼쳐놓았어요. 햇살이 서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박순자. 그 이름이 빛났습니다. 순자는 작게 웃었어요. 여전히 제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25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 조용히 숨어 살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나설 것인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당당하게 나서는 거였죠. 자신을 쫓아낸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 먼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유명한 법무법인이었어요. 상담을 받았습니다. 진명의 이전 강요, 정신적 학대, 노인 유기.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일들이었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소송 가능합니다. 승소 확률도 높고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송은 하지 않을게요. 다만 내용 증명만 보내주세요. 경고 차원으로요. 변호사가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내용 증명이 아들 집으로 발송됐어요. 진명의 강요 사실, 명절날 내쫓은 사실, 요양원 강요 사실, 모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변호사 내용 증명이 왜 와요?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한 일 정리한 거야.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일들이더라. 엄마,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오해가 아니야. 나 추석날 쫓겨났어. 명절날 문 앞에 서서 쫓겨난 거야. 그게 오해니?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순자는 계속 말했어요. 나 소송은 안 할 거야. 하지만 앞으로 너희가 내 재산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마. 그리고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도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이 시원했어요. 평생 참아왔던 말을 드디어 한 거였죠. 며칠 후 순자는 땅을 팔았습니다. 25억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로 한정식 식당 계약을 했습니다. 시내 한복판. 2억 보증금에 월세 300. 제대로 된 자리였죠. 인테리어에 3억을 썼습니다. 한옥 스타일. 고급스럽고 품격 있게 만들었어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하는 거였으니까요. 오픈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어요. 며느리와 함께였습니다. 사돈 내외까지 동행했죠. 4명이 식당 앞에 섰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올 줄 알았죠.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묵묵히 그들을 바라봤어요.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식당 인테리어를, 비싼 가구들을, 고급 주방 기구들을 훑고 있었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가게 어떻게 차린 거예요? 돈이 어디서 났어요? 순자는 차갑게 웃었어요. 너희가 몰랐던 재산이 있었지.
내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야. 사돈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데 이런 가게를 차려요. 순자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25억이요. 땅을 팔아서 나온 돈이에요. 네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5억.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죠. 며느리가 입술을 떨었어요. 그럼 그 돈으로 왜 가게를 해요?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이니까 내가 쓰는 거야. 너희 줄 이유가 없어.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하지만 저는 아들이잖아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순자가 말을 끊었어요. 너희는 날 쫓아냈어. 명절날 문 밖으로 내쫓았지. 요양원 보내려고 했고, 그런 너희한테 내가 뭘 줘야 해. 사돈댁이 변명했습니다. 그건 오해였어요. 저희가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오해 아니에요.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전 그날 찜질방에서 잤어요. 추석날 밤을. 그게 오해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죠. 순자는 계속 말했어요. 나 이제 너희한테 의지 안 해. 내 힘으로 살 거야. 이 가게 운영하면서 당당하게.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 가거라. 오픈 준비가 바빠서 네 사람은 할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조금도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죠. 그날 밤 순자는 빈 식당에 앉았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자신을 함부로 대한 대가. 그들은 이제 알았을 겁니다. 박순자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순자네 한정식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정성스러운 음식, 깔끔한 인테리어, 따뜻한 서비스.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웨이팅이 생겼어요. 직장인들, 가족 단위 손님들, 단골들. 모두 순자의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맛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순자는 뿌듯했어요. 젊은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순자는 그들을 딸처럼 대했어요. 제때 월급을 주고 휴가도 보장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직원들은 순자를 존경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감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혼자 왔어요. 며느리는 없었죠. 순자는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왔어? 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엄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걸레를 헹궜습니다. 할 얘기 있어. 아들이 의자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묵묵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기다렸어요.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일 정말 미안해요. 엄마를 그렇게 대한 것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용서는 쉽지 않아. 너 나한테 한 일이 얼마나 큰지 알아? 알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후회해요.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순자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아들과 마주봤죠. 나 너한테 바라는 거 없어. 돈도 효도도. 그냥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다야.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앞으로 잘할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이니까요. 며느리는 어떻게 지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오고 싶어 했는데 용기가 안 났대요. 순자는 웃었어요. 쓸쓸하게.
그래. 용기 없으면 안 와도 돼. 억지로 올 필요 없어. 아들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가게 정말 잘 되네요. 손님도 많고. 순자가 대답했어요. 응, 바빠. 근데 좋아. 내가 하고 싶던 일이니까. 아들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혼자 힘드시겠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힘들어. 직원들이 잘 도와주고. 그리고 이게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한 거니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색했지만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이만 갈게요. 방해했죠? 순자도 일어났어요. 조심히 가.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돌아봤어요. 엄마, 다음에 또 와도 돼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오고 싶으면 와. 하지만 빈손으로 와. 뭐 사오지 말고. 아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자리가 있었으니까요. 마감을 마쳤습니다. 불을 끄고 나왔어요.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순잔의 한정식. 은은한 불빛이 이름을 비췄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죄송해요. 순자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했죠. 시간이 필요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30년 넘게 산 집. 여전히 자신의 명의였어요. 아무도 빼앗지 못한 공간. 소파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꺼내봤어요. 10억이 넘는 잔액. 가게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됐죠.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존감이었어요. 스스로 선택한 삶.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독립. 그게 순자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액자 속에서 웃고 있는 얼굴. 여보, 나 잘하고 있죠. 당신이 남겨준 선물 덕분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그날 밤 순자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불안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추석날 쫓겨났던 그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사업가였고 독립적인 여성이었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